1918년 3월 4일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포트라일리 군기지 부대의 조리병이었던 한 병사가 열이 펄펄 끓고 근육통을 호소하며 의무대에 실려왔다. 당시에는 흔한 독감 환자 중 하나라고 여겨졌고 의료진도 특별히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병사가 같은 증상으로 병상에 눕게 되면서 상황은 급속히 이상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병사가 많다는 게 아니었다. 환자들의 상태가 너무도 빠르게 악화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젊고 건강하던 병사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폐는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부풀었고 일부의 피부는 산소 부족으로 검푸르게 변해갔다. 그러나 이 현상은 아직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전쟁통의 면역이 약해진 병사들이 겪는 예외적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병은 곧 미 대륙을 넘었다. 수송선에 실려 프랑스로 향한 병사들 사이에서 전선의 참호 안에서 철도와 배마차와 걷는 발걸음을 타고 병은 순식간에 유럽 대륙에 번졌다. 바닥이 질퍽해진 전장, 피비린내와 흙먼지가 뒤엉킨 야전에서 병은 군인들을 침묵시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싸움이 멈췄던 건 아니다. 포탄 소리와 죽창의 비명이 오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이게 독감이라고만 믿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염병이라면 흔히 어린아이와 노인이 먼저 쓰러지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전장에 막 도착한 20대, 30대의 병사들이 가장 먼저 피를 토하고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갔다. 당시 군의관들은 무력감을 토로했다. 폐렴처럼 보였지만 전형적인 폐렴은 아니었고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아스피린, 몰핀, 수액, 산소, 공급 전부 허사였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유서를 적게 하고 숨이 꺼질 때까지 곁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몰랐다. 이 정체불명의 독감이 앞으로 몇 달 만에 5천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운 사람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질병은 후에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작 스페인이 발원지가 아니었다.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중립국이었기에 언론 통제가 느슨했다. 스페인 언론은 자국 내 집단 감염 사태를 신속히 보도했지만 전쟁의 한창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감염 확산을 철저히 숨겼다. 결국 세계의 언론과 대중은 가장 먼저 보도된 나라인 스페인을 이 질병의 발원지로 오해했고 그 이름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 시기 스페인에서는 왕실조차 병에 걸렸다. 알폰소 13세 국왕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자 세계는 스페인 전역이 감염되었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보다 더 심각한 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의 상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감염자가 폭증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침묵했고 보도는 검열당했으며 시민들은 상황을 모른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런 상황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질병이 단순한 독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무너졌다.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병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로 퍼졌다. 당시에 국제선 여객기나 디지털 통신도 없었다. 하지만 군함과 상선, 철도와 마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숨결이 있었기에 전염은 막을 수 없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선 하루에 수천 명씩 시체가 쌓여 화장장에 들여보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필리핀에서는 전체 인구의 13%가 사망했다. 일본, 한국,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조선에서도 수많은 시골 마을에 시신이 산처럼 쌓였고 가족 전체가 며칠 새에 사라져버리는 일도 벌어졌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점은 이 병이 너무도 빠르고 무차별적이라는 점이었다.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오후에는 피를 토하고 저녁에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 병원은 넘쳐났고 의사는 부족했으며 관은 모자랐다. 결국 많은 이들이 신문지에 쌓여 묻혔다. 그러나 이 참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을 잊어갔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가던 시점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에 사로잡혀 있었고 전쟁과 정치의 거대한 사건들의 감염병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쟁의 영웅은 노래로 남았지만 감염병의 희생자는 침묵 속에 사라졌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 중 하나는 오히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진짜 재앙은 그 병의 정체와 치명성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서 드러나게 된다. 스페인 독감은 단 한 번의 물결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1차 감염보다 더 치명적인 2차 파동이 밀려오고 있었다. 1918년 여름 북반구는 잠시 숨을 돌리는 듯 보였다. 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의 첫 번째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도 마침내 종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였다. 그해 8월 두 번째 파동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파동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독감은 마치 변이를 일으킨 듯 더 빠르게 퍼졌고 더 치명적이었으며 더 무자비했다. 파리와 런던, 뉴욕, 마닐라, 도쿄까지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마비됐다. 병은 공기를 타고 침방울을 타고 심지어 손잡이와 지폐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감염 경로는 대부분 미스터리였다. 이 시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군 의무 보고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환자들은 오전에 출근해 일하다가 점심 무렵 병원에 오고 저녁에는 죽는다. 생존 가능성은 단 몇 시간 안에 결정된다. 평균 수명 30세. 죽은 사람들 중 절반이 20대에서 40대. 보통의 독감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노인이 가장 먼저 쓰러진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정반대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병의 비밀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에서 찾는다. 사이토카인, 즉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신호물질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병원균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치명적 현상이다. 면역력이 강한 젊은 성인일수록 자신의 몸이 자신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친 몸이 오히려 자신을 질식시켰다. 이 무차별적인 죽음의 방식은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특히 군부대와 학교, 공장처럼 밀집된 공간에서 바이러스는 전염성을 폭발적으로 키워냈다. 환자들은 눈과 입, 귀에서 피를 흘렸고 피부는 검게 변했다. 지켜보던 이들은 그들이 맞은 병이 흑사병이라 착각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가을 뉴욕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851명이 숨졌다. 인도 콜카타에서는 단 3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시체를 실은 마차들이 거리 곳곳을 돌았고 심지어 말라리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시신을 묻을 곳도 관도 인력도 부족했다. 대형 도시들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 잠겼다. 장례식은 줄어들었고 매장은 처리로 바뀌었다. 화장장은 멈췄고 공동묘지는 포화됐다. 수도 없이 많은 시신이 임시로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에 집단으로 묻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흙을 덮으며 울음 대신 침묵만이 흘렀다고 한다. 하지만 병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죽음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재건, 정치적 협상에 매몰되어 있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파리 강화회의에 몰두했고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병환에도 그의 건강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 사이 몇 천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는 그저 각주처럼 기록되었고 가정에서 사라진 가족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하나둘 지워져 갔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고립되거나 추방당하기도 했다. 공포와 낙인 그리고 무지는 사회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11월 11일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외치던 그날 수많은 도시에서는 독감 사망자의 시신을 실은 마차가 거리를 돌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례가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은 세 번째 파동으로 이어졌다. 1919년 봄 스페인 독감은 다시 한번 세상을 휩쓸었고 이 마지막 물결까지 지나간 뒤에야 병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오직 기록되지 않은 죽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가족도 묘비도 없이 만약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많은 죽음을 안긴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릴 것이다. 혹은 히틀러나 스탈린의 학살, 핵무기 투하처럼 정치적 참극을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약 1천만 명, 2차 세계대전은 민간인을 포함해 6천만 명 이상.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단 2년 사이 최소 5천만에서 최대 1억 명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대한 재앙은 대중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이밍이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가장 치명적인 시점은 세계가 이미 다른 비극에 몰두하던 때였다. 전쟁의 종전, 국경의 재편, 혁명과 내전, 그리고 평화협정이 전 세계의 정치, 언론, 문화적 시선을 쥐고 있었고 감염병은 그저 피할 수 없는 불행 정도로만 다뤄졌다. 두 번째는 이름 없는 죽음의 특성이다. 스페인 독감은 전쟁처럼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명확한 가해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어디에 상징적 기념비를 세울 수도 없는 그저 잠깐의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묻힌 재난이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고 독감은 고립만을 남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감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고 그림 그리지 않았으며 연극도 만들지 않았다. 세 번째는 당시 지식과 과학의 한계였다. 20세기 초 인류는 아직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았고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다.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감염자 수를 집계하거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저 갑자기 쓰러졌고 갑자기 죽었다는 식의 기록만이 남아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학자들조차 이 사건을 명확하게 연구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의 배경음처럼 혹은 그 시절엔 그럴 수도 있었지 정도로 묻히게 되었다. 네 번째는 의도적인 침묵도 있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병의 확산을 국가 기밀처럼 다뤘다.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문 보도를 막았고 감염자 수는 축소 발표되었으며 심지어 대통령조차 병에 걸려도 그 사실을 은폐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1919년 파리 강화 회의 도중 갑자기 고열과 선망 증세로 쓰러졌다. 그의 보좌진은 감기일 뿐이라며 회복을 강조했지만 그 후 그는 사실상 공적 업무에서 손을 떼었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불참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병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이야기는 거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독감에 걸려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진실보다 전쟁 승전국의 외교 게임이 훨씬 흥미로운 뉴스였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은 스페인 독감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도 독감 관련 뉴스는 주요 지면에서 며칠 지나면 사라졌고 각국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이 병으로 사망한 수천만 명은 신문과 기록에서 그리고 역사책에서도 서서히 이름을 잃고 사라졌다. 문학은 어떠했을까? 전쟁을 겪은 작가들은 참호와 폭탄, 동료의 죽음을 썼다. 하지만 독감으로 죽은 친구들, 가족의 고통, 감염병의 고립감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해밍웨이도, 피츠 제럴드도, T.S. 엘리엇도 이 거대한 재앙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스페인 독감은 공식적인 기억에서 빠져나갔고 전쟁과 대공황 그리고 이후의 전염병들에 묻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 것이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도시보건소의 사망자 명단, 병원 회고록 그리고 간호사들의 편지에는 그날 그 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떠나갔는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잊혀진 기록들은 지금도 역사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그들이 찾은 수많은 단서는 오늘날 우리가 겪은 또 다른 팬데믹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1918년 가을 미국 필라델피아 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자유채권 퍼레이드가 열린 날이었다.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기 위해 군악대를 앞세우고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에 모이도록 독려했다.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고 가족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축제 분위기. 하지만 이 평화로운 행진은 역사가 기억하는 최악의 집단 감염 사례로 남게 된다. 퍼레이드가 열린 지 단 나흘 뒤 필라델피아 전역의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되었고 10일 안에 1만 2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이 2020년 봄 또다시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중국 우한의 봉쇄,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관이 부족했던 장례식, 미국 뉴욕의 냉동트럭 임시 시신, 보관소, 브라질과 인도에서 땅이 부족해진 공동묘지. 마치 100년 전의 필름이 되감기된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같은 공포를 반복하고 있었다. 1918년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다. 지금처럼. 하지만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도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이 일었고 가짜 치료제와 미확인 민간요법이 유행했다. 심지어 마늘을 목에 걸고 다니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2020년 우리는 더 많은 기술과 과학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 독감은 단지 과거의 전염병이 아니라 현대 팬데믹의 전조였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장이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경제를 우선시했고 정치인들은 감염 규모를 축소하거나 숨겼다. 의료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었고 간호사와 의사는 탈진했고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의심했다. 흥미롭게도 스페인 독감 이후 일부 도시는 빠르게 교훈을 얻었고 그것이 도시 간의 사망률 차이를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발빠르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공 모임을 제한한 덕분에 초기에 감염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초기에 대응을 미루었고 그 결과 사망률이 수배에 달했다. 이는 2020년에도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다.
일찍 봉쇄하고 검사를 확대했던 국가들은 피해를 줄였고 정치적 논란과 부정확한 대응에 휘말린 국가는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페인 독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대답은 슬프게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이러스는 언제나 인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사회는 언제나 갈라졌고 소문과 불신은 방역보다 더 넓게 퍼졌다. 시간은 흘렀다. 스페인 독감이 마지막으로 휩쓸고 간 것은 1920년. 그 이후로 세계는 급속히 전쟁 복구에 돌입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와 경제의 흐름이 모든 관심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인류는 이 거대한 팬데믹을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의외로 손쉽게 잊었다. 기념비도 없었고 회고록도 드물었다. 전쟁 기념일은 국가마다 매년 기억됐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들의 상처는 그저 가정의 아픔으로만 남았다. 그렇다면 이 질병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재앙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첫째, 스페인 독감은 공공보건 체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많은 나라들이 이 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신도 이 사건의 여파 속에서 조직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개념 역시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둘째, 현대역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감염병의 패턴, 확산 경로, 사망률과 연령대 분석 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 대응 모델은 사실상 이 참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 셋째, 비록 문화적으로는 침묵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절대 잊히지 않는 기준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전 세계를 다시 덮쳤다. 100년 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고 누구도 바이러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전문가들은 곧장 입을 모아 한 가지 이름을 꺼냈다. 이건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의 위기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 잊힌 팬데믹이 과거가 아닌 경고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스페인 독감은 다시금 역사 속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박물관 창고에 잠자고 있던 시신 샘플에서 1918년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가 복원되었고 과학자들은 그 유전자가 어떻게 인체를 공격했는지를 분석해 코로나19나 향후 팬데믹 대응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즉 우리가 묻은 줄 알았던 과거는 오히려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것이다. 스페인 독감은 지워진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진 재앙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와 전쟁에 묻혔고 기억보다 공포가 앞섰고 기록보다 상처가 먼저 사라졌던 참사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 그 묻혀있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방역을 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민하고 백신과 과학을 신뢰하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기억해야 한다. 단지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었던 얼굴들과 목소리와 그들이 남기지 못한 말들을. 왜냐하면 그 역사를 잊는 순간 인류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지?